상강옥 빅데이터 모델링 41번. 인공신경망 학습 모델 중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를 사용하여 장기 의존성 문제를 보완한 모델은, 우선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이전 상태, 이전 기억과 현재 입력이 합쳐져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그 결과로 출력을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즉, 게이트보다는 RNN, 이 셀마다, 셀이라고 하죠. 셀마다, 시점마다 반복이 되어서 가중치 W가 모든 시점에서 공유가 되니 순차적인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는 강하지만 긴 시퀀스에서 이 앞쪽 정보가 점점점 희미해지는, 즉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발생을 하니 그 다음에 나온 모델들이 GRU와 LST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RU, LSTM은 두 가지의 차이점, 두 가지의 모델에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선 LSTM은 Long Short Term 메모리의 약어이죠. 하나의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따로 두게 되는데, 게이트라는 문을 통해서 정보를 넣을지, 지울지, 출력할지, 즉 input, reset, output에 대한 게이트이고요. input, forget, output 게이트로 얼마나 받아들이고 잊고 보낼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긴 문장이나 긴 시계열 데이터도 앞쪽 정보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GRU는 이 LSTM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더 단순화시켜서 계산량이 적어서 학습이 빠른데요. LSTM처럼 여러 게이트를 두는 대신에 업데이트 게이트, 리셋 게이트, 새로운 정보를 반영할지 아니면 이전 정보를 그대로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업데이트 게이트이고요. 리셋 게이트는 과거 정보를 얼마나 무시를 할지, 스킵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에서 지금 업데이트 게이트와 리셋 게이트를 사용하여 장기 의존성 문제를 보완하는 모델이라는 것은 3번 GRU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CNN인 경우는 여기 지금 지우개로 바뀌어져서 CNN인 경우는 RNN, LSTM, GRU가 순차적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모델로서 텍스트, 음성, 시계열 데이터에 강합니다. 하지만 은닉 상태를 다음 시점으로 전달하거나 이제 학습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학습 속도가 느리는 부분인데요. 이 CNN이 이들 데이터와 다른 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데이터를, 순차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것보다는 공간적인 패턴을 학습을 합니다. 따라서 이미지, 영상, 2D, 3D 데이터에 강하게 되는 건데, 이미지 안에서 국소 영역을 커널 필터를 이동하면서 특징을 추출하기 때문에, 동시에 추출하기 때문에 이제 병렬 처리에 강한 거죠. 그래서 순차적인과 병렬 처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해답에 대한 정답은 3번이고 CNN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42번 다음 보기 중 혼동 행렬에 대한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혼동 행렬에 대한 부분은 분류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표인데요. 그 중에 정밀도, 재현율, 정확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F1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정밀도는 프리시즌입니다. 정밀도, 여기 정밀도 나와있죠? 프리시즌 P라고 하겠습니다. 재현율은 리콜. 그런데 프리시즌과 리콜에 대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예측한 포지티브 중에서 실제 포지티브에 대한 비율이 정밀도인 것이고, 실제 포지티브에서 다시 예측해서 맞춘 비율이 리콜이라는 재현율이 됩니다. 그리고 액큐리시는 이들을 다 종합을 해서 포지티브로 예측했는데 실제인 것과 네거티브로 예측을 했는데 실제인 것, 실제 정확도가 액큐리시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아니고 옳지 않는 것이니까요. 옳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정밀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TP, TPFP인 거고요. 그리고 리콜인 경우는 TP 대 TP 플러스 FN인 거죠. 네. 포지티브로 예측을 했을 때 실제 또 포지티브더라. 그리고 네거티브로 예측을 했는데 네, 폴스면 포지티브인 거죠. 실제는 포지티브. 이렇게 비율이 밑에 TP 분모가 TP 플러스 FP에서의 TP가 정밀도인 거고 TP 플러스 FN인 경우 TP의 비율이 재현율, 리콜에 해당이 됩니다. 네, 1번은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 따라서 옳지 않는 것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기하 평균이 아니라 조화 평균입니다. 프리시전 플러스 리콜 분의 2 곱하기 프리시전 곱하기 리콜이 F1 스코어인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옳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43번으로 가겠습니다. 43번. 좀 전에 두 가지 문제를 풀이하면서 화면 비율을 줄여가지고 좀 보여드렸는데요. 전체 확대를 해서 다시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자 200명 중 폐암 환자가 20명이고 비흡연자 200명 중 폐암 환자가 4명인 경우 20명, 4명인 경우 흡연 여부에 대한 폐암 오즈비 값은 여기서 나오는 오즈비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오즈비를 설명하기 전에 오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즈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할 확률에 발생하지 않는 확률을 대비해서 나온 비율인데요. 오즈 B라는 것은 그러면 OR, 오즈 레시오의 준말입니다. 오즈 B. 두 집단의 위험도를 비교하는 값이 됩니다. 레시오로 비교를 하는 값이죠. 그래서 집단 1과의 오즈, 집단 2와의 오즈, 이 오즈를 위험도를 비교를 하는 값이 오즈 B가 되겠습니다. 우선 사건이라는 것을 위험이라고 매핑을 해서 비교를 하는 값이지만 네, 오즈 B가 그런 지금 오즈라는 사건이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뭔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집단 1, 2와의 비교하는 값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발생도를 비교하는 값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흡연자 200명 중 20명이 그리고 비흡연자 200명 중 4명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흡연자 확률이라는 것은 200분의 20이니까 0.1이죠. 네. 오즈 자체는 얼마일까요?
네, 위가 0.1 흡연자 발생 확률이고 0.9 나머지니까 0.1111이 흡연자 확률에 해당하는 오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흡연자 확률은 똑같이 계산을 한다고 하면 0.02에서 이제 0.98 분의 0.02. 0.0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명 중에 4명이니까요. 0.98 분의 0.02니 0.0204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주 값인 거고요. 따라서 좀 전에 흡연자의 집단 1에 해당되는 5주, 그리고 비흡연자 집단에 해당되는 확률에 매칭되는 5주에 대한 집단 2로 나누어 볼 때는 나온 5주 집단 1, 집단 2 간의 비율 값이니 0.1111, 0.0204 해서 5.44가 되니 지금 3번 5.44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속 변수가 범주형이고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 하나가 아닌 연속형이거나 둘 이상일 때의 예측 모델은,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서 종속 변수가 범주형 카테고리 걸 베리어블이고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 하나가 아닌 연속형이거나 둘 이상일 때, 그러면 이건 독립 변수가 둘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속형이 범주형이고 이럴 때는 다중 로지스틱 회귀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일까요? 연속형이거나 우선 다중 선형회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선형회귀는 y는 이렇게 b1, x1, bn, xn, 종속 변수가 연속형일 때 우리는 선형회귀라고 일컫죠. 그러면 로지스틱 회귀는 종속 변수가 반대로 범주형일 때, 1 플러스 2의 b0 bn xn 분의 1이라고 하죠.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회귀처럼 예측 값이 이제 0에서 1 범위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0 아니면 1로 이런 범주형, 잠시만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범주형과 그 다음에 연속형에 대한 변수에 대한 이해를 조금 혹시 그 독립 변수 쪽으로 좀 더 구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연속형 독립 변수, 그다음에 범주형 독립 변수입니다. 범주형. 네, 연속형이란 거는 우리 혈압이나 이게 나이처럼 계속 연속으로 변하는 변수이잖아요. 근데 범주형은 우리가 남녀 아니면 아까 흡연 문제 나왔는데 흡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걸 변수를 우리가 범주형 독립 변수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형 회귀를 할 때는 그런 범주형을 확률을 해석을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할 때는 그래서 나온 모델이 로지스틱 회계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면 독립변수로 들어가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둘 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둘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로지스틱 회계에서는. 그거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이 로지스틱 회계 구조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 결과를 바로 예측하는 대신에 결과의 확률을 모델링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자체를 예측을 하지 않고 이 결과가 뭐가 될 것 같다는 확률을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전 문제에서 언급이 되었던 흡연자 저 43분에 언급이 되었던 오주란 게 같이 쓰일 수 있습니다. 즉 뭔가 이렇게 확률이 일어날 때 이럴 때 x 대비에 이제 1-b는 일어나지 않은 확률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로그를 씌워서 1-b분의 p 이렇게 구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자라는 것이 로지스틱 회계 방식인데요. 그러면 이거 이꼬르 똑같은 요 방식대로 이제 풀어가는 거죠. 근데 독립 변수가 대신 연속형 말고도 범주형까지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x에 들어가는 변수들이.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 보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그 1-p분의 p는 b0 플러스 b1 x1 이렇게 식을 풀었으면 결과적으로 p는 무엇이 나올 거냐 했더니 이렇게 1 플러스 2에 이제 b0 네 xp까지 네 요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러한 선형결합으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형태가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어서 형태로 일단 만들어져서 0 또는 이제 0과 1의 사이에 확률로 변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속형이거나 둘 이상의 예측 모델은 범주형 변수 하나가 아닌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그 참, 거짓, 예, 아니요, 아니면 남녀라는 어떤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런 범주형일 때는 다중을 쓴다라는 로지스틱 회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공분산 기법을 뜻하는 것은 지금 필기해 드린 거는 이 한 페이지가 다 끝나면 다시 다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45번에 시계열 데이터에서의 공분산이라는 건데 우리가 공분산이란 건 무엇인지부터 일단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설명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답은 4번이거든요. 4번인데 어떻게 4번이랑 연관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계열 데이터라는 거는 네, 시간에 따라 기록된 데이터이죠. 공분산을 설명드리면 두 변수 사이에 같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 보통은 자기 자신 간의 공분산을 따져서 패턴이 반복이 계속되는지를 보는 것을 이제 공분산을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 공분산이 이러한 방법이라고 할 때에 이것과 이제 연결성이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선 진위계수는 우리 그 경제적인 소득 불평등을 측정할 때 경제학에서 나오는 지표인 거잖아요. 시계열 공분상에서의 패턴 잡는 것과는 이것과는 이제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 계수는 엔트로피라는 건 무질서도에 대한 정보량을 측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복잡성은 설명을 하더라도 이 공분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실루엣 계수라는 것은 군집 분석에 나오는 계수명이죠. 군집이 얼마나 잘 분리가 되었는지 군집 특정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군집이라는 거는 원래 또 시계열과는 관계는 없는 거죠. 시계열성은 없다. 그렇다면 자기상관이 남아있는데요. 그 자기상관이라는 뜻은 그럼 무엇일지 한번 보시죠. 시계열에 대한 이제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값이 있는데요. 시차만큼 떨어진 특정한 시차만큼 떨어진 어떤 시계열이 있을 때 xi, xt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이제 자기상관을 볼 때에 1에 만약에 가까우면 그러니까 이 식이 코베리언스 이렇게 같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베리언스가 각각의 베리언스가 들어가는 거죠. 각각의 분산의 곱의 제곱근 표준 편차의 곱이죠. 분모가. 그러면 이 공분산을 마이너스 1에서 1 값으로 정교화한 것이 1에서 1 값 정교화 시킨 것이 자기 상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상관이 공분산을 분산으로 나눠서 상대적인 상관 계수로 만든 것이 자기 상관이구나. 공분산에다가 이제 분산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자기 상관을 사용해서 이제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반복 패턴을 이제 분석을 할 때에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다중 공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는 네. 우선 다중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티코리니어리티입니다. RITY. 네, 회귀 분석에서 독립 변수들끼리 서로 강하게 독립 변수들 간에 강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개수를 추정을 할 때에 개수라는 건 독립 변수 간의 합산의 개수를 추정할 때에도 불안정해지고 이 결과 해석도 어려워지는 문제를 다중 공정성이라고 일컫는데요. 서로 겹치는 정보들이 많을 때 특히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평가를 하는 지표가 무엇이 있을까요? 할 때는 항상 나오는 지표가 분산 팽창 지수라고 하는데요. 분산 팽창 지수라는 뜻이라는 거는 공선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추정하는 개수가 개수의 분산이 추정 개수 코피션트의 개수가 팽창을 하더라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10을 넘을 때는 이 값이 심각한 다중 공선성이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귀계수 추정을 할 때에 회귀계수라고 할게요. 계수 추정을 할 때에 불안정하거나 표준 오차가 커질 때 점검을 하는 방식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심각하다라는 수준인 거고 5 정도를 넘을 때는 조금 있네 경고를 하는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답변들은 어떤 뜻일지 간단하게 넘겨짚고 가도록 하죠. 멜로우의 CP 통계량, 후보 회귀 모형들 중 가적합, 과소적합 균형을 보면서 모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변수 선택을 할 때 우리 전진, 후진, 단계적인 선택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잖아요. 이때 쓰인 지표입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잔차, 스튜던트 잔차인데 스튜던타이즈드 레지듀얼이라고 해서 용어는 줄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학생이라는 것보다 스튜던타이즈드, 그러니까 잔차를 이렇게 표준 오차화한다라는 게 이 뜻이거든요. 표준 오차로 나눈 값을 스튜던트 잔차라고 합니다. 보통 이걸 가지고 이상을 탐지를 하게 됩니다. 이상치 탐지할 때. 그리고 AIC는요. 아카이케 히로츠쿠라는 사람이에요. 히로츠쿠. 아카이케 히로츠쿠. 일본 사람이죠. 1970년도에 제안을 한 정보이론 쪽의 지표인데요. 통계 모형에서의 우리 적합도 많이 들어보잖아요. 적합도, goodness of fit and complexity. 그러니까 복잡도와 적합도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가장 좋은 모델을 선택을 해보자 라는 것이 아카이케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안, 여기 약어가 나오게 됩니다. 적합도와 플러스 복잡도, 모델 선택할 때 기준입니다. 많이 쓰였죠. 네, 다음 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의사결정의 알고리즘이 아닌 것, 의사결정 나무의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데요. 의사결정 나무라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뭐 큰지 크면 이렇게 분기, 작으면 이렇게 내려가고 같거나 같으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예측 또는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으로 나와 있죠.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우리가 카트, C4.5, C5.0 그리고 카이스퀘어드 테스트 이용해서 분할하는 트리 알고리즘이었죠. 카이드는 통계학 기반 탐색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의사결정 나무 알고리즘 잘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안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7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교재에서는 지금 잠시만요. 제가 좀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 지웠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카이드인 경우는 기계학습 쪽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소속이 되는 게 아니지라 그렇게 구분해서 이 카이드는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명백히 4.5라고 말씀드렸는데 45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45라고 써 있잖아요. 45는 이게 있는 용어가 아닌 거죠. 이렇게 확실한 알고리즘이 이제 아닌 용어가 보이시면 이걸 선택하는 게 맞으시는데, 이게 여기 만약에 4.5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가이드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 문제를 낼 확률은 더 드물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트는 분류 회귀를 일반적인 틀인 거죠. 그냥 분류 회귀 모두 가능하게 하고, 분류할 때는 이제 진위 지수를 쓰고 분산 감소를 사용해서 회귀를 시킨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4.5라는 근거하에 답변은 2번이고요. 4.5라는 근거하에 이제
연속형 처리도 되고 결측치 허용도 되고 사후 가지치기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보려고 하면 ID 3을 보게 되거든요. 이걸 계산한 기법인데요. 잠깐 이거는 그 다음에 잠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4.5 그리고 5.0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당연히 이 전에 개선 버전입니다. 개선 버전이니까 부스팅 가중치 이제를 지원을 해주고 속도, 메모리, 정확도가 더 향상이 된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카이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여기 ID3하고 4.5, 5.5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카이드인 경우는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을 이용을 해서 다분기로 이렇게 분할을 트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선은 그렇다면 이제 카이 제곱 검정을 말씀을 드린 게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카이 제곱 검정이랑 카이 제곱에 대한 이제 확률 분포를 들어가면 정규 분포를 제곱한 값들의 합인 거죠. 이 제곱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범주형인 거고요. 이 범주형 데이터의 잠시만요. 정규 분포를 제곱한 합들의 값이 이거고요. 그럼 카이 제곱 검정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검정인 거잖아요. 그래 범주형 데이터의 이제 분포의 독립성 검정할 때 카이 제곱 검정을 쓴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관찰된 빈도랑 기대되는 빈도 차이를 비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독립성 검정, 적합도 검정, 동질성 검정 이렇게 있었죠. 네. 그래서 카이드는 카이 제곱 검정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이 다분기 분할을 찾게 됩니다. 그게 범주형 변수에서. 그리고 ID3, 아까 여기서 개선된 게 C4.5라고 말씀드렸죠. ID3의 풀네임은 Iterative 디코토마이저. 예. 이게 고전 알고리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분할 기준이 엔트로피와 정보 이득, 우리 인포메이션 게인 들어보셨죠? 이걸 사용을 하는 부분으로 속합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는 쓸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연속형 결적 처리나 가지치기 하는 거는 좀 미입을 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변형을 해서 더 개선판이 나오게 된 것이 C4.5, 즉 인포메이션 게인에 대한 레시오를 값을 이제 편향하는 것을 보정을 하는 부분으로 나오게 된 것이 C4.5입니다. 그리고 이 C4.5를 통해서 다시 개선이 돼서 부스팅도 지원을 해주고 중요하지 않은 변수도 제거를 하고 클래스 가중치 오분류 비용도 일단 민가 학습으로 처리를 해주면서 더 간결한 룰로 변환해서 해석을 더 용이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C5.0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8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다중 선형 회귀 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하잖아요. 다중 선형 회귀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연속형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때는 그러면 연속형 종속 변수인 거니까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중요 평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가장 대표적인 오차 지표가 MSE, Mean Squared Error, 평균 제곱 오차였죠.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AIC는 설명드렸었고요.
이 모형 선택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이때는 이제 적합도와 복잡도를 고려를 해서, 그런데 BIC인 경우는 샘플 크기를 고려를 한 모형 선택 기준입니다. AUC는 우리 ROC 곡선 면적을 가지고 모델을 평가하는 지표였었죠. 여기서 ROC라는 것은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이게 어원이 찾아보시면 재밌는데요.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레이더 신호에서 적군 비행기를 잘 잡아내게끔 하는 성능을 평가할 때, 레이더에서 적군 비행기 잘 잡아내는 성능 평가할 때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클래스파이어가 얼마나 잘 구분시켜 주는지. 분류 모델은 보통 점수 내놓아 가지고 그 임계치 기준으로 yes or no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실제 양성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true positive rate, 이걸 민감도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false positive rate, 이렇게 FPR로 음성을 얼마나 잘못된 양성으로 잡았는지 이렇게 좌표 잡아가지고 그어주는 그런 곡선이 ROC 곡선입니다. 그러면 이 ROC 곡선에 대해서 이걸 이제 그 잘못된 경보율에다가 잡아낸 거, 잘 잡아낸 걸 해서 왼쪽 위로 더 블록할수록 이제 더 좋은 모델이겠죠. 근데 여기에 따라 이제 AUC가 나오는데요. 이 AUC인 경우는 이제 이 평가를 기준할 때 구분해서 이제 그 곡선 아래 이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나오는 환자 점수가 이제 한 명이 환자고 한 명이 정상을 뽑았는데 환자가 점수가 더 높을 확률이 AUC 값으로 이제 잘 구분해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BIC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BIC가 AIC와 아까 일본 사람 그 이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시작을 했는데 이 BIC는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언 맞는데 앞단에 이거는 베이지안 아시죠? 베이지안 쪽에 이제 모델을 뽑는 기준으로 BIC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모델을 뽑을 때는 우리가 네. 라플라스 근사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베이지안 혹시 몰라서 베이지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잠깐 스탑이 됐는데 베이지안을 가지고 이제 좋은 모델을 선택하는 그 기준치를 잡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설명은. 그래서 모델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사후 확률 기준으로 모델을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사후 확률.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 이게 주변 우도에 이제 PD가 PM이 지금 사전 확률인 거죠. prior. 그러면 이 PDM의 그 전에 이제 사전 확률과 그 다음에 주변 우도라는 부분이 같이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 주변 우도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뜻이냐 하면 marginal likelihood라고 해서 데이터의 우도, likely 우도의 부분을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같이 사전 분포를 곱해서 나온 걸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 복잡성이 클수록 이 파라미터가 많아질수록 분포가 더 넓어져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지안 모델 선택은 이게 단순한 모델을 선호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적분이 사실 계산이 하기 어렵거든요. 그걸 이제 라플라스 이제 근사라는 걸 써서
4호 분포 주변을 정규 분포로 근사를 시켜서 계산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BI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플라스 네, 근사 부분도 혹시나 네, 또 질문하실 것 같아서 라플라스 근사는 적분의 대부분에 대한 대부분에 대한 계산은 가장 높은 지점 최대값 근처에서 나온다. 3 모양이 있으면 적분 곡선 아래 이 넓이, 이게 넓이잖아요. 여기서 이 부분이 제일 크게 기여하잖아요. 그게 라플라스 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2차 곡선으로, 포물선으로 근사를 시키면 적분값도 이제 비슷해지는 그런 직관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네, 49번. 랜덤 포레스트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를 얘기하게 되면 이제 백인과 부스팅이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전에 이제 전체 상위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앙상블 학습이라고 있습니다. 앙상블 학습, 엔상블. 네, 학습인데 이 앙상블 학습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집단지성 원리를 머신러닝에 적용한 것처럼 하나의 모델은 데이터에 따라서 편향이나 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여러 모델을 합쳐가면 이 문제를 이제 오류도 상쇄시키고 예측에 대한 안정성도 줄이고 과적값도 줄일 수 있고 일반화 성능은 도로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학습 기법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배깅, 부스팅, 스태킹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앙상블 기법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배깅이라는 거는 일단 여러 데이터 샘플을 랜덤으로 뽑아서 랜덤 추출을 해서 독립 모델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데이터 샘플을 뽑아서 이제 독립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시켜서 다른 것도 하나씩 시켜서 결과를 가지고 에버리지를 내거나 우리가 예측할 때 그리고 아니면 분류를 할 때는 모트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온 그런 기법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그 기법에 대한 부분이 랜덤 포레스트가 대표적인 거죠. 랜덤 포레스트.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백인 기반 앙상블 기법인데 부트스트랩 표본으로 여러 의사결정 나무를 독립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서 다수결 투표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은 더원이 스스로 부츠끈을 당겨 일어선다는 비유에서 왔다고 합니다. 네, 부트스트랩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리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샘플링. 샘플링은 표본 추출이잖아. 리샘플링은 재표본 추출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분포 추정하는 방법인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부스팅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앞단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재추출을 해서 각각 학습해서 나온 결과를 보트를 하거나 평균을 매겨서 이제 관련한 이제 분류를 하는 부분이 특히 그 분류 기법으로는 랜덤 포레스트가 유명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스팅이란 그러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전 모델이 위크 러너인 거죠.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중치를 더 추가를 해서 다음 모델 할 때는 보완을 하는 다음 모델. 그러니까 여기는 모델끼리 이제 서로 보완을 해주는 부분으로 바이어스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더 강한, 더 예측력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아다부스트, 뭐 그레디언트 부스팅, 아다부스트, XG 부스트, 라이즈빔 이런 것들도 다 이 부스팅 계열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이제 스태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태킹은 최근에 많이 더 쓰이고 있거든요.
이 스태킹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종류의 모델, 의사결정 트리 하나지 않고 뭐 회귀, 로지스티 회귀나 뭐 SBM 이런 각각의 결과를 다시 메타 모델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학습시켜서 다시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모델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하되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이걸로 조금 더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 여러 반에서 이제 차출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 시험을 보고 다수결로 정답을 결정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 이제 배깅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틀린 문제만 계속 지동을 해주는 겁니다. 틀린 문제를 이제 모델적인 측면으로 계속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게끔. 근데 스태킹인 경우는 이 모델이라는 걸 다른 모델들,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각각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최종의 어떤 모델링, 그걸 메타 모델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메타 모델이 이제 판단하고 나오게끔 일단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모델들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스팅이 아니라 배깅입니다. 그리고 설명이 2번과 1번을 보면 1번의 약분류기를 결합하여 강분류기를 만드는 게 앙상블 학습의 기본이었죠. 그리고 트리 간의 상관이 이게 낮을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3번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알파 컷이라는 게 나온대요. 이 알파 컷은 포지 논리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이 부분은 다루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FG 논리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교재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지만 그 해당 시험에서도 FG 논리에 대한 부분을 묻는 시험 부분의 영역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파 컷은 FG 논리에 해당된다라고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의 의사결정 나무에서 x1, x1, x2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는데요. 우선 개념을 말씀드리면 의사결정 나무는 조건분기라고 얘기했죠. 조건분기를 통해서 이제 틀이 분할해서 특정 범위를 계속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x1인 경우는 x1, 네, 보시면 이 x1은 10보다는 크고 x가 12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x1이라고 규정을 하고 찾게 되고 x2는 5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이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x1이 11일 때는 이 조건을 충족할까요? 그리고 x2는 6일 때 조건 충족할까요? 이렇게 보실 때는 이 안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걸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 보기 중 결정 개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우선 잘못된 것은 이제 1번인데 결정 개수가 무엇인지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결정 개수란 회귀 모형이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설명 지표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기호로는 여기에 대한 추격어가 아니라 R 스퀘어라고 부르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값의 범위는 보통 이렇게 0에서 1로 아주 가끔 음수도 있긴 한데 이건 모델이 전혀 안 맞을 때 발생하는 거라서 그냥 0에서 1까지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R 스퀘어 그러면 0, 제로일 때는 데이터를 전혀 설명을 못 하겠죠.
그러면 1이면 완벽히 설명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이 한마디로 모형이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맞추고 설명하는지 여기에 이걸 비율로 표현하는 것이 이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즉 R-스퀘어 결정 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정을 한다 계수인 거죠. R-스퀘어 기억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네요. 수학적으로 이걸 다시 이제 개념에서 이제 풀어보면요. 총변동이라고 우리가 총변동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라고 나타날 때 이렇게 SS 토트라고 하나요? 네. 그래서 yi 마이너스 평균에서 이렇게 제곱을 한 이제 분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분산 부분과 그리고 RES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squares, total sum of squares, total sum of squares. 네. 그래서 평균만 예측했을 때의 오차 크기. 아까 분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산은 원래 n분의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 합친 합산의 평균과의 차이에 대한 제곱에 대한 이제 전체 합에 대한 n으로 나눈 것이 분산인데 여기다가 이제 n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n 곱하기 ss 토트는 네, 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n 곱하기 이것이 분산이니까 네, var y는 곱하기 n이 ss 토트. 근데 이게 결정 계수에 쓰이는 총 변동합이라거든요. 총 변동합. 모델 안 쓰고 설명을 한 그런 평균만 예측했을 때 오차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RES라고 있는데 Residual Sum of Squares라고 합니다. Residual Sum of Squares, SSRES. 결과적으로 평균이 아니라 이것이 모델이 예측한 이 평균 대신에 모델이 예측한 값 yi 해시라고 하죠. 네, 실제 값의 차이가 SSRES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전체 변동에서 모델이 설명한 비율을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RES, SS 토트가 되면 이거는 모델이 잘 맞춘 비율이겠죠. 맞춘 비율. 그러면 이 부분은 모델이 맞추지 못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을 보실 때 R-스퀘어는 결과적으로 이 모형이라는 것이 그냥 모델로 생각하시는 게 낫고요. 전체 변동 중에서 뭔가 변했잖아요. 변해가지고 뭔가 적용을 해서 변했는데 그것이 모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을 그런 지표를 우리가 R-스퀘어라고 하고 1 마이너스 SSTOT, SSRES 분의 SSRES 즉 그러면 이 값이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1이 돼간다고 하면 R-스퀘어가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못 맞추는 부분이었잖아요. 이게 0이 되어가면 갈수록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잘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1이 아니라 0으로 가까워지면 이 부분이 커지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못 맞춘다, 설명을 못한다 라는 오차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 오차. 그러니까 설명하는 이 부분이 이제 예측한 것과 실제 부분이 오차가 적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오차가 커진다는 게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R-스퀘어 값은 0에 가까우니까 설명을 못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따라서 이제 정답은 1번이고요. 독립 변수가 줄어들면 수정 스퀘어가 커진다. 잠시만요. 지금
수정된 결정계수 R스퀘어라는 게 있는데요. 결정계수 다음에 이제 수정된 결정계수 잠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시만요. 지금 이걸 지우고 말씀을 다시 좀 드릴게요. 처음부터. 네, 설명을 드리는 게 우선은 결정계수를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결정계수 R스퀘어는 1 마이너스 아까 SSTOT, SSRAS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결정계수 얘는 이 부분이 아까 보시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평균이랑 했을 때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고, 데이터 전체가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y 평균의 합이었죠. 지금 비웠고, 이 위에 거는 yi의 이제 모델 예측한 부분의 예측 오차인데 그게 예측 못한 오차인 거잖아요. 그 못한 오차의 제곱 합이니까 이 부분을 나누어서 1 전체에다가 1 마이너스로 그 비율을 따져봤을 때 R스퀘어는 결과적으로 전체 변동에서의 모델이 설명한 비율이다 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설명한 비율. 그런데 1번을 얘기를 할 때 여기 새로운 변수를 추가를 할 때예요. 기존 모델을 만약에 이걸 설명을 하는 게 그 예시로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0 B1 X1 BP XP Y 다시 다 같은데 플러스 추가를 했다고 치고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최소 제곱법 기억나시나요? 그 최소 제곱법 OLS라고 하죠. 이 오차 제곱합을 최소화시키도록 선택이 되게끔 하는 게 OLS 최소 제곱법 성질이었잖아요. 새 변수를 추가할 때 만약 그 변수가 쓸모가 없으면 요걸 그대로 두면, 요걸 0으로 두면 기존 모델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새로운 모델의 최소 오차합은 기존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거니까 추가하면 할수록 요 최소 오차 기존 거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OLS를 잠깐 혹시 몰라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OLS라는 걸 얘기할 때 전체 Y식의 플러스 엡실론 이게 오차였고, 이걸 다중회귀 분석이라고 할 때요. Y는 요식 플러스 오차가 이렇게 Y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sum of squared 에러가 오차의 제곱을 합한 값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yi는 베타 플러스 알파 xi에 이렇게 오차가 있는 부분을 오차는 yi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xi가 되니까 ss squared sum of error 이 부분은 시그마 엡실론 제곱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여기에 제곱이 되는 것이고, 그 알파 베타에 대한 이제 2차 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2차 식에서 최소가 되는 점을 구하게 된다는 거는 이렇게 중학교 때 배우셨듯이 이렇게 2차 곡선에서 최소점을 찾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오차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알파와 베타를 추정하는 기법이 이렇게 ordinary least square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OLS가 항상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R스퀘어를 아까 이제 변수를 의미 없는 변수를 계속 추가한다 하더라도 그 OLS가 계속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 법칙상 쓸모없는 변수가 넣어도 올라가거나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현황인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adjusted 수정된 결정 계수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이 이 adjusted R스퀘어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학식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계속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천천히 조금 더 따라와 보시면 R스퀘어 1 마이너스 이게 빅데이터 모델링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DOT, SRES 이렇게 SSRES 모델이 설명 못한 오차라고 말씀드렸고 설명할 수 있는 비율이 이제 모델이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비율 전체가 이제 1 마이너스 요 설명 못하는 오차를 빼서 설명 못하는 비율을 빼서 이제 R스퀘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OLS, Original Least Square에 대한 어떤 법칙을 계속 따르다 보니 쓸모없는 변수들을 계속 추가하더라도 커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이고요. 정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맞는 설명이고 결정 개수는 독립 변수 개수가 증가하면 커진다. 같은 말이죠. 모형에 적합하지 않는 독립 변수가 투입되면 결정 개수가 증가하는 반면 수동된 결정 개수는 감소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adjusted 이렇게 쓸모없는 변수를 넣어도 증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R스퀘어가 이런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페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1 마이너스 R스퀘어 n-p 1분의 n-1 이 n은 표본수이고요. p는 독립변수 개수죠. 자연히 변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분모가 줄어드니까 페널티가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뺄 때 더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쓸모 있는 변수를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오차가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제 말씀은 이제 모형에 적합한 변수가 만약에 추가된다. 한 변수 추가 시 아까는 그거는 이제 이 오차가 줄어드니까 리스트 스퀘어는 일단 이거는 커지는 거고요. 이 커지게 되면 될수록 커지게 되니까 이게 줄어들더라도 이 페널티를 부여를 하더라도 커지게 되는 거니까 이 커지는 만큼의 이 부분을 이겨내고 R스퀘어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커지더라도 이게 부분이 줄어들면수록 여기 값이 커지니까 1 마이너스 빼기 값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R스퀘어가 커지는 거니까 네, 이게 커지니까 여기 커지더라도 이걸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개수가 커지면 이 밑에가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뒷부분에 있는 내 값이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는데 그만큼 커지더라도 이 커지면 이제 마이너스 부분의 1 마이너스 부분이 이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 R스퀘어가 다시 그만큼 더 커지게 되니 이 부분이 보완을 해서 줄어드니 요거는 이제 낮아지니 요걸 보완을 해서 전체 마이너스 값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이 페널티를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적합하지 않는 변수라고 하면 R스퀘어는 이제 그 오차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오차는 거의 그대로도 일 수도 있거나 오차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자유도만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R스퀘어는 이제 조정된 R스퀘어 자체는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된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변수를 추가하면 더 감소를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설명은 맞지 않고
맞는 설명으로 2, 3, 4번이 있습니다. 2, 3, 4번을 둘 수 있겠습니다. 네. 독립 변수의 수가 적어지면 수정된 결정계수 R스퀘어는 그러면 항상 커지느냐? 이 항상 커진다는 것을 단정을 할 수는 없거든요. 불필요한 변수를 줄이면 R스퀘어가 그러니까 이 독립 변수가 적합한지, 적합한 변수였는지, 적합하지 않은 변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변수를 줄이면 R스퀘어가 커질 수 있지만 중요한 변수를 줄이면 오히려 작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저스티드 R스퀘어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정 짓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2번 설명입니다. 다음 보기 중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시계열 데이터 분석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시간 흐름에 따른 데이터 분석이고 이제 각각의 설명에 대해서 우선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세 변동이라는 것은 흐름에 따른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하락하는지를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그런 변동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 맞는 설명입니다. 나 횡단면처럼 종단면은 관측값 간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횡단면 데이터에 대해서도 횡단, 종단이잖아요. 네, 횡단면 데이터에서도 관측지 간의 독립성이 가정되어 있긴 하는데요. 보통 이거는 독립성이 아니라 이전의 문제에서도 보셨다시피 현재 상태와 이전 어떤 특정한 렉, 시차와의 관계에서의 그런 자기상관이 크기 때문에 독립성보다는 자기상관을 얘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 자기상관 구조를 모델링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독립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수평할법은 과거값에 높은 가중치를, 최근값에 작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지수평할법은 과거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는데 최근 데이터일수록 더 큰 가중치를 두고, 네, 과거값엔 더 낮은 가중치를 두고 있죠. 최근값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수평할법은 공식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은 관측값 전부에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이죠. 여기도 맞지 않는 것이고, 네. 이동평균법은 무빙 에버리지 관측값이라 하고 관측값 전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균을 계산하여 예측한다. 일정 기간 데이터를 평균을 내어서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이 무빙 에버리지거든요. 그래서 관측값 전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 일정한 우리가 얘기할 때 윈도우를 지정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 관측값 한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가중치를 주면서 이제 평균을 계산해서 다음 걸 또 예측을 하는 부분으로 이동평균법 설명은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와 다인데요. 지수평할법과 이동평균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드립니다. 제가 키를 잘못 눌러서 전체 다 지워졌습니다. 근데 이전에 참고를 해서 이전 몇 초 조금 당겨서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지수평할법과 이동평균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평할법은 exponential smoothing 네, 그리고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 네, 지수평할법부터 말씀드리면 과거의 데이터에 대해서 더 낮은
그러니까 오래된 데이터일수록 지수적으로 우리가 익스포넌트 지수적으로 작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럼 최신 것은 더 큰 비중을 줘서 반응을 해서 알파 값을 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값이 알파 값을 물론 지정을 하긴 하지만 이 평활상수라고 하거든요. 이 평활상수를 적용을 해서 현재 시점과 다음에 t 시점에 이제 평활값과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알파 평활상수 최근값에 부여하는 비중인 거죠. 이 비중에 대해서 현재 시점, t 시점, 우리가 현재 시점 봐도 되고 t 시점으로 일단 실제 관측값을 같이 부여를 해서 예측값을 찾아내는데요. 만약에 어제 예측값이 100이었고 오늘 값이 현재 값이 120이었다면 지금 공식에 의해서는 0.5 알파 값을 줬을 때 120 플러스 0.5 곱하기 100은 110으로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동 평균법은 최근 M개의 데이터를 똑같은 비중으로 평균을 내서 다음 값을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3일 데이터가 있는데요. 최근 매출이 100, 120, 8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똑같은 비중을 비율한다면 1 비중을 둔다고 가정하시죠. 네, 그러면 3으로 나눌 때 100이라고 해서 다음 값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100개가 팔릴 거다. 그러면 오래된 데이터는 반영이 되지는 않고요.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반응이 느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이동 평균법은 관측값 전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평균을 계산해서 예측한다. 맞는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그 지수 평활법 그 가중치가 지수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부분이 처음에 공식에 보실 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t 시점에서 1 마이너스 푸시면 yt-1 플러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yt 마이너스 이렇게 지수적으로 가중치가 1 마이너스 알파의 이제 n꼴로 계속 줄어드니까 오래된 값은 이제 거의 영향이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53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코저 어널리시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코저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인과 분석입니다. 인과 분석. 우리가 인과 분석에서의 코저 인퍼런스, 코저 디스커버리, 인접 행렬 등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걸 첫 번째 설명을 보면서 답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저 인퍼런스는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추론하는 부분인데요. 코저 인퍼런스를 통해서 원인을 알지만 의심이 되는 입력 변수를 따로 정의도 할 수 있죠. 원인에 대한 후보들을 추출을 해서 미리 검증을 하는 것이 인퍼런스이니까요. 코저 인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코저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어떤 현상 자체를 스스로 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과관계, 인과 그래프 구조를, 인과 네트워크 그래프 구조를 정의를 하는 명칭이 코저 디스커버리입니다. 이 코저 디스커버리를 할 때에는 이 데이터를 컬럼으로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로 나누지는 않고 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인 거거든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인과구조를 정의하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접 행렬을 통한 연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네, 맞습니다. 인과 그래프는 인접 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과 그래프와 이제 인접 행렬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과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 인접 행렬이거든요. 인과 그래프를 먼저 얘기 드리면 변수들 간의 원인, 결과, 변수들 간 그걸 화살표로 나타낸 지도입니다. 기반 지도. 네, 인접 행렬이라는 것은 이 똑같은 내용을 0과 1로 행렬로 기록한 표입니다. 행렬화한 매트릭스, 행렬 매트리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인과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노드와 엣지만 있으면 되겠죠. 변수와 화살표를 통한 이제 관계를 드러내는 엣지. 인접 행렬은 이 그래프 구조를 행렬로 나타낼 때에 인접 행렬로 만약에 이렇게 원인과 결과, 행이 원인이고 이제 열이 결과인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SD 해설 (1과 3) 네, 그러면 여기 SDC S가 1이고 인접 행렬을 우리가 변수를 SDC 이렇게 SDC로 나타내면 이렇게 S가 1일 때 S가 1이면서 이제 C로 가게 되면 S와 C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SDC라고 할 때 그러면 D에서 다시 C로 가는 D가 시작돼서 이제 C와 연결된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매칭이 되면 S13 그리고 전체 매트릭스를 A라고 할 때 A, 2, 3 또 D에서 C로 인과관계가 있는 걸 이렇게 1로 표시가 할 수 있죠. 네, 54번부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마이크 상태로 확인하고자 다시 지금 정지하고 다시 재녹화하는 상황입니다. 다중선형 회귀 모델에서 가정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다중선형 회귀는 여러 독립변수로 하나의 종속변수를 선형 회귀로 예측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선형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측에서 나간 부분 오차라고 하는데 평균이 0이고 특정 패턴은 없어야 되고요. 등분상 오차의 분산이 일정하며 오차들의 독립성도 있어야 되고 정규성도 따른다고 오차들의 정규성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1번의 오차항은 종속변수와 선형관계가 있다? 라는 건 아니고 종속변수와 선형관계 있는 것은 독립변수였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면 2번은 오차항은 각 독립변수와 독립적이다. 요 세 가지 특징에 해당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각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선형관계 있습니다.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일정한 정규 분포를 갖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맞는 말이므로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55번. 다음 중 변동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동계수를 보려고 하면 1번을 coefficient of variance라고 해서 variance와 variation입니다. 데이터가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퍼져 있는지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니까 평균에 비해서 표준 편차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 CV는 측정 단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측정 단위가 동일한 자료든 동일하지 않든 간에 상대적인 변동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에서만 기반으로 해서 비교한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변동계수는 오차항과 관계가 없습니다. 평균 대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산포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차항이 나오는 부분은 분산을 중심으로 한 산포의 상대적인 척도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분산을 중심으로 한 산포가 이제 오차라고 하지만 이 오차의 상대적인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평균 대비 산포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변동계수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분포가 넓어진다. 12가 크면 평균에 비해 표준 편차가 크다는 것이니까 더 데이터가 흩어져 있다라는 거죠. 산포가 더 커져 있다, 흩어져 있다라는 것이 분포가 더 넓어진다라는 것으로 정답입니다. CV 값이 작을수록 상대적인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CV가 작으면 데이터들이 평균에 비해서 차이가 적다는 거죠. 차이가 적다. 편차가 적다라는 거니까 상대적인 크기가 크려고 하면 CV 값이 커야 되겠죠. 네, 맞지 않으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적 추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통계적 추론이란 모집단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여기서 표본을 뽑아서 모집단 특성을 추정하거나 가설도 같이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죠. 주요 방법으로는 점 추정, 구간 추정, 그리고 가설 검증이 있습니다. 보기 해설로 들어가시면 모집단을 통해 표본 집단을 추론한다가 아니라 반대인 거죠. 표본 집단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답이죠. 네, 그리고 통계적 추론의 목적은 추정과 가설 검증에 있다. 이 두 가지가 추론의 핵심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점 추정은 모집단의 특성을 하나의 수치로 추정한다. 예를 들어 모집단 평균을 표본 평균으로 추정하는 거니까 네, 하나의 수치를 추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 모 분산을 알고 있으면 표본 평균은 항상 정규 분표를 따른다. N 크기에 관계없이. 예, 정답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57번. 회귀 분석 모형의 구축 절차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이전에 전전에 보시면 OLS 최소 조국법 말씀드렸죠. 회귀 개수 추정 기법 추정하는 최소 조국법으로 알파 베타 개수 계산하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설정을 한 뒤에
회귀계수를 이제 추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회귀계수에 대한 부분을 유의성을 이제 검정을 하는 것이 T검정, F검정고요. 모형에 대한 이제 유의성, 계수검정 뒤에 이제 모형 자체에 대한 검정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전체 모형이 의미 있는지를 F검정을 하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인공신경망에서 학습 시에 과적합 방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과적합 방지 대표 방법으로는 입력 차원 줄이거나 차원 축소하는 방법, 그리고 입력 차원 축소, 은닉츠 모델을 더 단순화시켜서 이제 노드 수 줄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드롭 아웃, 특정 신경망 부분에 대한 것을 제거를 하는 부분도 있고, L1, L2 정규화 부분도 있습니다. 가중치 크기 제한도 있겠고요. 디케이, 웨이 디케이, 가중치 디케이 제한하는 부분 규제도 있고, 우리 조기 종료로 F수를 줄이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서 이제 멈추는 걸 조기 종료, 얼리 스타핑을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입력 노드 수를 줄이는 건 맞고요. 가중치 덜때 값을 최대화하는 것도 가중치 제한을 줘서 이제 최대화시키는 걸로 대표적인 가중치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히든 레이어 수도 줄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F수를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과적합 방지 방법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부스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8번에 아까 말씀드린 F수를 줄이는 것은 과적합이 아니라 과소적합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59번 부스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스팅은 이전에 같은 회차의 초기에 지금 설명드릴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약 분류기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면서 이전 모델이 틀린 부분을 계속 보완을 해서 오차 편향을 줄이는 것 쪽으로 줄이는 이제 앙상블 학습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약 분류기를 강 분류기로 만드는 건 정답이고요. 오차가 큰 데이터에 가중치를 더 주는 거니까요. 보팅에 비해서 에러가 적다. 일반적으로 배깅이나 보팅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동시 병렬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순차적인 학습이 핵심입니다. 근데 병렬 학습인 경우는 배깅에 부트스트래핑 기반 배깅이 이제 병렬 학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며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단점입니다. 정답은 따라서 3번에 맞습니다. 60번 아래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의 회귀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속경이나 범주형의 독립변수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직접적으로 예측값을 출력하기 전에 범주에 대한 범주 클래스에 대한 yes or no, 예 아니면 아니요, 아니면 여자 아니면 남자 아니면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클래스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많은, 더 높은 확률의 클래스가 될 것 같다라는 확률로 출력을 해주는 것이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썸을 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단순 선형회귀식으로만 하더라도 베타입니다. b가 아닙니다. 네, x1 이렇게 이것만 하더라도 식을 더 쉽게 더 풀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률을 이제 계산을 해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범주적인 이제 카테고리에 속할 확률을 알려주는데 확률이란 것은 0에서 1까지잖아요. 그러면 단순 선형 회귀식에서는 실수 전체이거든요. 그러면 실수 전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대로 연결하면 이건 매칭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이걸 오주화한다. 오주화하는 것은 아까 사건이 일어날 확률 대비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잖아요. 그럼 이 오주 확률을 넣었을 때에는 이것을 이제 매칭을 해주려고 하니까 1일 때는 이제 무한대가 돼버리니 이제 대신 마이너스 무한대는 안 되니까 0에서 이제 무한대 범위라서 커버를 하지 못하니 네, 커버를 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로그를 넣어주자. ln화하자. b분의 이렇게 해서 이것을 로짓 함수라고 하죠.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 식을 보면 이 p를 풀어주면 이렇게 1 플러스 2에 여기까지 나오겠죠. 분의 1이죠. 0 플러스 b1 x1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x가 1단위 증가하면 5주는 이만큼 이제 1단위 증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더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오셨는데 그러면 x일 때 로그 5주는 로짓 함수 로그 5주라고 하죠. 로그 5주는 b0 플러스 b1x였다면 x 플러스 1일 때의 로그 5주라는 것은 당연히 b0 플러스 베타 죄송합니다. x 플러스 1 베타 0 베타 1 x 플러스 베타 1이 되는 거니까 이 차이는 베타 1이겠죠. 그래서 5주 차이는 이 지수승이 아니라 베타 1만큼 증가한다 라는 것이 답변이고요. 5주 b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주 b는 이제 이 5주 b라는 거는 그룹 1과 그룹 2 간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5주 플러스 이렇게 5주의 x 플러스 1 대비 x와 이 차이를 보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계산해서 나오시게 되면 2의 베타 원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x가 1만큼 증가하면 로그 5주가 베타 1만큼 증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